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매미들이 가을이 온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듯합니다. 어제 예도는 극장에 가서 2시간 50분 동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아를 상영했는데요. 정말 웅대하더라. 그러나 호메로스의 원작에 비하여 주인공이 너무 거세돼서 도덕적이고 윤리적 인간으로 변모하는 그 모습은 뭔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도가 푸는, 철학자가 푸는 철학적 영화평론, 예도TV 재생 목록에 가시면 영화 철학평론이라는 제목을 가진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엔 이미 5편의 강의가 모여 있고요. 오늘 6번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아에 대한 철학평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철학자의 영화평론.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에서 오디세우스는 너무 거세됐어요. 원래 그리스인들은 윤리 도덕적 에토스가 그렇게 선악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니체가 이미 도덕의 계보학 제2 논문에서 그리스도교적인 것과 그리스적인 것을 구분하면서 나타나 1논문에서는 그리스인들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그리스도교가 선악으로 전도시키는지, 이렇게 함으로써 문화는 어떻게 경직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2부에서는 그리스인들은 단지 윤리, 도덕을 양심의 가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죄책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놀란 감독의 오디세우스는 죄책감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너무 거세돼서 영웅이 아니라 그냥 착한 한 남자.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바라보는 오디세우스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바라본 오디세우스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고전은 언제나 해석을 통하여 우리와 만나고 단지 지나간 것, 죽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미 무시간적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가 진리와 방법 2부에서 고전적인 것을 다루면서 말하는 것처럼 언제나 이미 시대를 초월하여 짜이틀로스 무시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한편의 영화는 고전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오늘날 살아있는 21세기의 우리들에게 영양사적 의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비얼쿵스 게슈이틀리헤스 베부스트자인 영양사적 의식으로 우리의 선입견은 파괴되고 변형되고 고전에 의하여 더욱 풍성해지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경험은 호메로스의 원작을 읽은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하고 풍성하게 경험하겠죠. 고전이 영화로 각색되어 그 작품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원작을 읽고 영화를 보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읽지 않고 본 사람들은 어떤 부분이 생략되고 어떤 부분이 강조되었는지 이런 걸 비교조차도 할 수 없겠죠. 그죠? 이 영화에서 많은 부분들이 삭제됐어. 생략되고 축소되고. 그러나 그 위대한 고전이 이미지로 나타나고 음량 효과로 나타나면서 엄청난 진리 사건으로 관객들로 하여금 놀라게 하고 충격을 받게 하고, 오늘날 살아있는 오디세우스는 우리에게 어떤 모범으로 다가올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그죠? 그래서 고전은 지나간 것, 죽은 것,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미 앞서 우리의 선입견을 지배하고 바꾸어 놓고 새롭게 해석하면서 새로운 선입견을 만들면서 오늘날 살아있는 문화를 새롭게 진단하는 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고전은 그래서 강력한 거예요. 많은 영화 감독은 고전을 통하여 매일매일 배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학과 철학이 중요한 거예요. 이미 지나간 것, 철지난 것, 구시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힘으로 다가오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발터 베냐민의 역사 서술에 나오는 모든 문명은 야만의 역사를 감추고 있다. 이 유명한 어구가 생각났어요. 한 문화가 종결되고 새로운 문화가 나타날 때,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 거기에서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과 같은 약자들은 어떤 희생을 당하는지. 문명은 언제나 야만의 기록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장릭 낭시와 모리스 블랑쇼의 공동체의 윤리, 후기 데리다의 환대의 윤리도 떠올랐어요. 정말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다가오고 장면이 이미지로 보여지면서 고전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오디세이아의 오디세우스는 영웅이 아니었어. 원작에 비하여 너무나 거세대, 프로이트 락강적으로 이드는 죽고 초자아만 살아남은, 아버지의 이름에 복종하는 오디세우스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 고대인들의 삶의 방식, 윤리를 어느 정도 알아야 돼. 일리아드 오디세이에서, 일리아드는 트로이 전쟁의 10년 동안의 이야기 중에 마지막 51일간의 우여곡절을 담은 그런 서사시고, 오디세이는 그 이후 오디세우스가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귀환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는 오디세이에서 나타나는
주인공으로서 끊임없는 모험을 하는 인간으로 나타나. 그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부하들은 다 죽고 신들과 만나서 전쟁을 벌이고 싸우고 계략을 펼치고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고대 히브리 유대 민족의 전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신들의 법을 무조건적으로 지키고 그것이 옳다.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벌을 받는다.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전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그리스인들은 좋음과 나쁨의 경계에 있었고 고대 히브리인들의 야훼신 아래서의 선악의 이분법을 전혀 알지 못했어. 고대인들은 이것부터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그런데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아, 왜 오디세우스는 뭐야? 너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영웅이 아니라 어떤 문명의 파괴의 죄책감을 느끼고 그리고 참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 그죠? 거기서 예도는 역시 후대의 해석은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구나. 그리스어로 노스토스가 귀향이란 뜻인데 일리아드 오디세이에서 오디세이는 노스토스가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야. 이것은 또한 방랑이 주제예요. 모험이 주제인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크세니아라고 하는 그리스 단어, 손님, 우정, 환대. 20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장릭 낭시, 모리스 블랑쇼, 자크 데리다의 우정의 해석학이 떠올랐어요. 환대가 있어. 고대 그리스인들은 나그네를 억압하지 말고 잘 대접하라. 너 역시 나그네가 될 수 있고 이방인이 될 수 있다. 네가 집을 떠나서 타지에서 또 다른 손님이 되거나 이방인이 되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너 역시 억압받지 않도록 너에게 찾아온 손님을 환대하라. 이게 제우스의 법으로서 그리스인들은 상식으로 갖고 있었어. 그런데 호메로스는 문인이잖아. 문인이니까 뭐예요? 그냥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리스인들 역시도 그랬어. 이 제우스의 법을 향하여 뻑큐를 날릴 수 있는 반항하는 인간 알베르 까미에, 그죠? 신들에게 저항하고 신들의 법에 도전하는 인간. 이게 호메로스의 작품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데 놀란 감독의 해석된 오디세이아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너무나 많이 각색되어 주인공이 윤리적 인간으로 마치 그리스도교가 그리스적인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악으로 전도시키는 것처럼 놀란 감독은 호메로스의 오디세우스를 이런 방식으로 변형시켰다 이거야. 거세된 오디세우스 거야, 여러분. 어느 부분에서 그러는지 한번 봅시다. 트로이의 목마를 통하여 탁월한 전략을 짜서 아테나의 제물인 것처럼
들어가서 트로이를 전멸시키잖아. 그런데 이것은 탁월한 계략으로 주인공의 어떤 전술 전략이 뛰어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에게 드리는 제물을 속여서 타국에 침입하여 전쟁에서 이기는, 거기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오디세우스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죠? 원본에는 이 트로이의 목마는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전쟁의 전술 전략이었던 거야. 그런데 이를 통하여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이 일어나고 여성들과 아이들, 죄 없는 자들 무지막지하게 찢기는 그 전쟁의 비극, 거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오디세우스를 우리는 볼 수 있는, 해석된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장면, 고향 이타카로 돌아오는 길에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다 죽잖아. 그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장난이든 세이렌의 장난이든 간에 전부 다 죽는데, 거기에서는 부하들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금기된 것을 어겼기 때문에 함정에 빠져 죽었다. 원작은 이래 나가잖아. 그런데 놀란 감독의 영화에서는 자기 때문에 부하들이 죽었을지도 모른다 라는 암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착하고 정의로운 그런 인물로 나오잖아. 그죠? 그러나 영웅의 야생성은 없는 거예요. 영웅으로서의 아니무스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 그리고 마녀 키르케와 1년을 살고, 칼립소 여신이 아니죠. 그죠? 요정과 같은 인물인데, 오히려 키르케 마녀가 신들의 딸이니까 신에 가까운 거, 여신이에요. 마녀도. 칼립소는 신들을 따라다니는 요정 정도 돼. 님프라고. 이 님프와 7년을 산다고. 그죠? 원본에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키르케와는 그런 관계가 없어. 단지 부하들이 돼지떼로 변하는 것만 나타나는 거야. 키르케 마녀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1년 동안 살다 떠나고. 그죠? 칼립소 요정과는 7년 동안 살잖아. 그런데 원본에는 이것이 아내를 향한 배신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단지 운명의 장난에 의하여 쥐상스를 느끼는 것처럼 이 마녀와 요정과 즐거운 에로스를 쥐상스 하는 것처럼 나타나. 영화에는 그렇지 않죠. 마치 자기가 속임을 당해서 고향에 있는 아내 페넬로페의 그 신실함을 배반하는 것처럼 너무나 착한 오디세우스로 나오는 거예요. 욕망이 일어나면 단지 신들이 장난쳤는가 보다, 운명의 장난이다, 이 수준이야.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의 그 히브리 종교에서는 뭐예요? 신의 명령은 절대적이죠. 신의 명령을 어기면 벌받아 마땅한 거고, 거기로부터 양심의 가책, 아버지의 이름이
초자아가 강력해지는 지점이 있는데 이 초자아에 굴복하는 그런 오디세우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인들은 그렇게 죄책감, 양심의 가책 같은 거 갖고 있지 않았어요.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지 제우스의 장난이었구나. 단지 신들의 장난, 운명의 장난이었어. 그리고 넘어가는 거야. 죄책감. 시간이 지나도 무의식 속에 양심의 가책으로 남아서 그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문화는 그리스인들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놀란 감독의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 다시 태어난 오디세우스인 거야.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오디세우스와 아들 텔레마코스가 어머니의 구혼자들을 죽이는 장면이 있잖아. 원본에서는 함께 죽입니다, 얘를. 그런데 영화에서는 놀란 감독이 해석한 마지막 장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총대를 매여요. 그리고 아들은 구혼자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아. 왜? 새로운 왕이 될 자기 아들은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각색된 거야,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오디세우스는 정의로운 인간, 착한 인간, 선한 인간, 그리고 윤리적, 도덕적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나. 여기에는 여러분, 오늘날 AI 기술 자본주의 시대의 문명의 대전환기, 트로이 전쟁의 종말은 청동기 문명의 종말로 나타나잖아, 그죠? 오늘날 글로벌 자본주의에서, 금융 자본주의에서 AI 기술 자본주의로 가면서 영국과 미국 중심의 기술 패권이 일어나고 있잖아. 세계에는 전쟁이 곳곳에서 진행 중에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 시진핑의 중국, 푸틴의 러시아, 트럼프의 미국, 문명의 대전환기에 새로운 문명의 정착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 없이 정착돼야 되는데 지금 세계의 운명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재해석하면서 크리스토퍼 놀란은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문명의 전환은 약자들의 희생에 근거하여 문명이 세워졌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접적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오디세우스 역시도 이런 문명의 종말 가운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무고한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의 죽음, 약자들의 죽음, 죄 없는 자들의 죽음, 부하들의 죽음, 그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고백을 통하여 죄책감을, 양심의 가책을 고백하잖아, 그죠? 여러분, 이 시대의 새로운 문명 전환기를 보면서 논란이 주는 메시지는 있어.
그러나 그리스인들은 결코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나타나는 히브리 문화의 야훼 신의 종교에서처럼 그런 윤리를 전혀 알지 못했어. 그런데 독특한 것은 히브리 민족도 나그네를 억압하지 말라. 그리고 그리스인들도 나그네를 억압하지 말라. 그걸 신의 법으로 규정했고, 히브리 민족은 야훼 신의 명령으로, 그리스 민족은 뭐예요? 제우스의 명령으로 알았었어. 그런데 그리스 문화에는 신들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된다라는 히브리 민족의 명령에 대한 복종을 알지 못했어. 이들은 단지 그런 게 있긴 있어. 그러나 과연 제우스의 법대로 따랐을 때 신들의 장난이 멈췄는가? 운명이 우리의 행복대로 행복을 위하여 돌아갔던가 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단지 운명이 또 장난을 치는구나. 상당히 가벼웠죠. 그죠? 히브리 민족에 비하면 상당히 가벼운 윤리를 갖고 있었어요. 호메로스의 작품에서도 거대한 그림 안에서 제우스의 법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죠? 환대의 윤리, 그리스어로 크세니아의 윤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그네를 억압하면 안 된다. 환대를 잘 받고 잘 받지 못하는, 그리고 신들의 장난, 애군을 가져오는 죽음,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인간은 단지 신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경계에 있었어요. 그리스인들은 선악으로 신의 명령을 해석하지 않았어요. 단지 신들이 장난치는구나. 그래서 호메로스의 원본에 나타나는 오디세우스는 요정과의 사랑, 마녀와의 사랑 역시도 그 당시, 그 시간, 에로스가 나타났을 때 그냥 쥐상스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고향으로 또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른 거예요. 이건 계속돼야 돼요. 호메로스의 작품은 대서사시로서 어떤 호메로스 자신이 완전히 창작한 게 아니야. 이미 수세기 전부터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음유 시인들의 노래였어요. 이것을 호메로스가 8세기 말에 그리스어로 고정했던 어떻든 이미 그리스인들의 민담 속에, 민중들의 이야기 속에 녹아들어 있었던 노래들이었어. 음유 시인들의 노래였어. 은율이었다고. 그런데 5세기에 이 호메로스 대서사지 이후 6세기에 서정시가 발전하고요. 사포와 같은 시인을 통하여, 그죠? 5세기에 비극 작품이 나타나잖아.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그리고 5세기, 4세기로 내려가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나타나기까지, 호메로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까지 그 4세기 동안 진행돼 나가면서 이 그리스인들의 윤리는 뭐예요? 점점 더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특정 윤리로 나타나긴 나타나겠지. 그러나 니코마코스 윤리학 역시도 히브리인들의 그리스도교적 전통이 되었던 유대민족의 그런 윤리는 존재하지 않았어. 선악을 알지 못했어. 그리스인들. 좋음과 나쁨의 경계에서 신들의 장난에 운명에 저항하는 인간의 모습, 반항하는 인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신분석학적으로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비교적 덜 느끼면서 삶을 즐길 줄 알았던 민족이 그리스 민족이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면은 예도철학 모임에서도 독서 토론으로 지금 공부 중에 있지만은 파스칼 키나르의 섹스와 공포를 보면요, 그리스인들의 성에 대한 이해와 로마인의 성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이 성담론을 어떻게 억압하는지, 그리스 신화에는 신들끼리도 사랑을 나누고 인간과도 에로스를 나누고 자식을 낳고, 그죠? 괴물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 그 가운데에서 인간은 또 신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비교적 삶은 가볍고 자유로웠어. 그러나 놀란 감독이 해석한 오디세우스는 뭔가 거세게, 프로이트적으로 이드는 억압하고 초자아는 강화함, 락강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강화하면서 거기에 복종하여 상징계의 질서를 세우는, 이 점에서 논란의 영화는 호메로스의 원작에 비하여 그 야생성, 문학성을 죽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정 사건의 다의성을 죽이는 게 문학성이 높아, 다의성을 살리는 게 높아요. 언제나 경계에서 욕망은 운명과 장난을 통하여 인간과 신의 관계를 묘하게 이끌어가는 게 그리스인들의 세계관이었는데, 이게 점점 윤리로, 그죠? 도덕으로, 에토스로 굳어지는 느낌이 있는 거야, 얘를. 영웅 오디세우스가 거세된 오디세우스가 되면서 고전의 힘이 어느 정도 죽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것이 바로 예도가 오디세우스를 보면서 하는 철학 평론이야. 재미있죠, 그죠? 그러니까 호모의 원작은 뭐예요? 제우스의 법이 있어. 응? 나그네를 억압하지 말라. 이방인을 억압하지 말라. 응? 너에게 찾아온 손님이 신일 수도 있다. 응? 거지로 찾아온 손님이 신이라면 어떻게 할래? 네가 나그네 되었을 때 이런 억압을 받으면 너 역시 처량하고 슬프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역시도 나그네를 억압하지 말고 환대해라. 크세니아 해라, 이 말이야. 이 환대의 윤리, 제우스의 법이 있었어. 호메로스의 질문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신들의 법대로 했을 때 인간은 행복한가? 에우다이모니아가 풍성해지는가?
신들은 인간을 사랑하는가? 신들은 인간에게 언제나 정의로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반대 의문을 제기하는 게 호메로스예요. 신들의 말대로 했을 때 특정 인간들은 신들의 장난에 의하여 운명의 장난에 의하여 벌을 받기도 하고 모두 다 죽기도 했다. 신들이라고 꼭 공정한 것은 아니다.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때로는 인간을 괴롭히고 불행에 빠뜨릴 때도 있다. 신들을 향하여 뻑큐를 날리는 게 호메로스야, 여러분. 응? 그리고 이러한 운명의 장난이 진행되어 가는 게 바로 이 대서사시의 이야기의 전개인 거예요. 선과 악으로 해석했을 때는 전혀 이야기가 잡히지 않아. 반드시 정의롭지도 않아, 신들이. 그죠? 여기에 저항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모험의 여행을 해 나가는 게 오디세우스다. 오디세우스 역시도 반드시 정의로운 인간이 아니야, 여러분.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마녀와 요정과 8년을 함께 살았던 페넬로프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았던 그런 자도 아니야. 맞잖아, 그죠? 운명의 장난에 따라 펼쳐지는 그 시간을 쥐상스하는 그런 자유로움도 그리스인들은 갖고 있었다 이거예요. 완전 다른 시각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전을 각색한 영화를 볼 때는 가능하다면 그 원전을 영어본을 읽든 한국본을 읽든 번역서 상관없었습니다. 호메로스의 그 원전을 번역한 것을 직접 읽고, 그죠? 1차 자료를 읽고 가서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화에 대한 평가, 크리스토퍼 놀란이 해석한 것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붙이면서 평가를 내릴 수 있고, 그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날 21세기 문화와 시대 정신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점에서 문학과 철학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판대의 윤리 좋죠. 그리고 타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 여성과 아이들과 같은 약자들의 무고한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 오늘날 그죠? 전부 다가 중요한 주제예요. 그런 영화만 보고 감상에 빠지는 것보다는 원본을 직접 읽고, 그죠? 그걸 비교하면서 함께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시각은 훨씬 더 다이성을 읽어내는데 강력한 강도를 갖게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도의 이 철학적 영화 평론 역시도 그런 점에서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 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